밤마다 약을 바꾼다고? 아버지는 살아 있었지만 살게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3년째 식물인간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번. 그리고 베개 옆에서 찢어질 듯 눌러 쓴 쪽지 하나. 약 밤마다 바꾼다. 의식 없는 사람이 왜 약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날 이후 병실 CCTV는 사라졌고 간병인은 화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죽어가던 게 아니라 사람 손에 의해 천천히 죽고 있었다는 걸.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답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지금과 똑같이 2월이었고 병원 복도는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 옆에 서서 잠깐 얼굴만 보고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 방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마지막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말로 다 풀 수 없는 종류의 상처.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된 것들,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더 멀어진 거리. 그 거리가 점점 넓어지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게 더 편해졌고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딱 2번 방문하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포기한 딸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온 건 그해 2월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2번째 울림에 손이 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빠르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예상했던 전화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받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급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시내에서 버스로 40분쯤 떨어진 외곽에 있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외관은 평범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묘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여기 입원시킬 때 저는 그 느낌을 단순히 병원 특유의 분위기라고 넘겼습니다. 3층 302호. 아버지의 병실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흐릿했고 소독약 냄새 아래에서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오래 닫혀있던 공간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것.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꽃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의료기기 몇 개, 그리고 아버지. 3년 동안 이 공간에서 아버지는 혼자 누워 있었던 겁니다. 면회 기록이 없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병실 풍경을 보는 순간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부가 더 창백해졌고 볼이 꺼졌고 손등의 정맥이 더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표정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입을 살짝 벌리고 가슴이 기계의 리듬에 맞춰 오르내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습관적으로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은 아버지에게 갑자기 무슨 말을 합니까? 저 왔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손을 그냥 가볍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이라도 하듯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오래 누워 계신 분이니까 근육이 저절로 경련하는 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이었습니다. 정확히 두 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오랫동안 없었던 것을 갑자기 마주쳤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알아본다는 것, 아직 거기에 있다는 것. 아버지? 불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그 무표정한 얼굴, 다시 기계의 리듬. 마치 방금 그 손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처럼.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병원에서 급변이라고 했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고 아버지의 손이 움직인 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쪽을 정리하려다가 발견했습니다. 베개 밑에서 반쯤 삐져나온 종이 한 장. 구겨진 메모지였습니다. 작게 접혀 있었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흔들리는 떨리는 글씨로. 약 바꾼다. 밤에. 저는 그 쪽지를 손에 들고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3년째 식물인간 상태라는 사람이 스스로 메모를 남겼다는 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식물인간이라는 단어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명이 아닙니다. 식물 상태 혹은 지속적 식물 상태라고 부르는 것과 의식 장애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완전히 의식이 없어 보이는 환자가 실제로는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있는 경우, 심지어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최소 의식 상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3년 동안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손을 쥐고 메모를 남겼다는 사실은 무섭도록 이상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약 바꾼다. 밤에.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힘을 짜내어 쓴 경고. 저는 쪽지를 가방 안에 넣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침묵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복도로 나와서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렀습니다. 아까 전화로 상태가 급변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가 조금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전달받은 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선을 긋고 있는 사람의 얼굴.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부재 중이시고 내일 오전 회진 때 뵐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아무 전조 없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뇌가 이미 무언가를 연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말로 정리되기 전에 본능적인 연결.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글씨.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걸 썼을까. 약 바꾼다. 밤에. 밤에 약을 바꾼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누워 있으면서 실제로는 듣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오전 9시 회진 때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고 표정은 무난하게 친절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약이 최근에 변경된 게 있나요? 의사는 잠깐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과에 따라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고요. 어떤 약으로 조정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의무 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처리까지는 며칠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병실로 가서 원무과 직원에게 병실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영상을요. 직원은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저희 병동 CCTV는 저장 기간이 48시간인데 해당 구간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오류가요? 네, 저장 중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류. 48시간 저장인데 하필 어젯밤 데이터에 오류.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간병인과 마주쳤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뭔가를 적고 있던 메모판을 내리면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반갑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족이세요? 네, 보호자입니다. 혹시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반응 같은 게 있나요? 간병인은 잠깐 멈췄습니다. 없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왔을 때 손을 잡아주시던 것 같던데요. 그 말에 간병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경계가 아니라 뭔가 불편함, 짜증, 혹은 두려움. 그런 거 없어요. 반사 운동 같은 거예요. 그리고 베개 밑에서 쪽지를 발견했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접혀있는 쪽지를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간병인이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서 낚아채듯이 가져가서 바로 구겨 찢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 쪽지를 왜 찢으세요? 그 이름 꺼내지 마세요. 갑자기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름인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인지. 간병인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찢겨진 쪽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의 쪽지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쪽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가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듣고 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쪽지를 남겼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아낼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이 아버지에게 닿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병원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2잔 마셨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제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말로 꺼냈을 때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두려웠습니다. 미쳤냐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3년째 식물인간인 아버지가 손을 쥐고 쪽지를 남겼다고, 간병인이 밤에 약을 바꾼다고, CCTV가 하필 그날만 오류가 났다고 이걸 늘어놓으면 저도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병원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던 가족들이 하나둘 빠져나갔고 남은 건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과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놓인 링거백이 조금 줄어 있었고 모니터 숫자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실을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스쳐봤는데 이번엔 천천히 하나하나. 창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요양병원 병실이라면 가족이 갖다 놓은 뭔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작은 화분이라도, 손때 탄 사진 한 장이라도. 하지만 이 병실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 물컵 하나, 그리고 간병 일지처럼 보이는 노트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 동안 이 공간에서, 이 풍경 속에서 아버지는 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지, 슬픔이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감정이 가슴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서랍장 위에 노트가 눈에 걸렸습니다. 간병 일지였습니다. 날짜별로 체온, 혈압, 식이, 배변 등을 기록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펼쳤습니다. 최근 한 달치를 훑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치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열되어 있었고 글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방문 기록. 면회자 란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날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문한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 전은 2달 전에 보험사 관계자라고 적힌 것 하나. 그 앞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뒤로 넘겼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 면회자 란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2달에 한 번꼴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은 저를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정확히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침대 시트 위에 놓인 손의 검지가 아주 천천히 2번 굽혔다 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 들려요?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향해 오므라드는 감각.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눈가였습니다. 눈꺼풀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속눈썹 아래로 뭔가가 맺혔습니다. 작은 물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병인이었습니다. 어제 쪽지를 찢었던 그 사람.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 계세요? 네. 면회 시간 지났어요. 병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병인은 아버지 쪽으로 다가와서 모니터를 확인하고 링거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저는 그 손동작을 유심히 봤습니다. 빠르고 익숙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환자를 보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눈물을 흘렸어요. 간병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반사예요. 눈물이 반사인가요? 그런 경우 있어요. 단호하게 말하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등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랑 오래 계셨죠? 여기 담당으로요. 2년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시겠네요. 간병인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환자예요. 환자로 알아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가는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다른 병실들도 슬쩍 살폈습니다. 302호와 비슷한 풍경의 방들도 있었고 화분이 놓여 있거나 가족이 붙여놓은 사진이 문에 달린 방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기억되는 사람과 잊혀진 사람. 아버지는 잊혀진 쪽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 생각을 하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6시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뭔가를 사 먹으려다가 입맛이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찾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 돌아봤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이 어두워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주차된 차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제 차에 타고 나서도 한동안 그 검은 차를 백미러로 봤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간병 일지의 방문 기록, 아버지의 손가락과 눈물, 간병인의 태도, CCTV 오류, 그리고 주차장의 검은 차.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환자의 반사 반응, 기록 오류, 우연히 주차된 차. 하지만 전부 이어놓으면 달랐습니다. 뭔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버지가 아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그 상태로 유지시키는 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약 바꾼다. 밤에. 아버지가 그 쪽지를 남긴 건 저한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제가 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쪽지를 보자마자 찢어버린 간병인. 그 사람은 그 쪽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기도 전에 반응했습니다. 그 말은 전에도 그런 쪽지가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낮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이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낮에 다시 가봤자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밤에 가야 했습니다. 밤 11시 이후 병동이 조용해지면 그때 병실에 들어가서 직접 봐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쪽지가 말한 그 시간에 뭔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의심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맞다면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 그 방에 누워 있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저는 알람을 오후 10시로 맞췄습니다. 자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쉬고 내일 밤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고도 하루를 미뤘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건 아니라고 오랫동안 스스로를 설득해왔는데 사실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계속 찾아낼게요.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은 평범하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빨래를 돌리고 오후에는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하면 머리가 좀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트 카트를 끌고 통로를 걷는 내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링거백이 달린 침대, 텅 빈 창가, 흔들리는 글씨로 쓰인 쪽지. 약 바꾼다. 밤에. 계산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다가 점원이 2번 금액을 말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요양병원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간병 비리, 약물 조작, 환자 방치. 생각보다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 다루고 사라진 것들. 대부분은 피해자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였고 가족이 뒤늦게 알아차린 경우였고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리려 했습니다. 오후 10시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자려고 했는데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면서 자꾸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주차장에서 봤던 검은 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있었습니다. 검은 차. 어제와 같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같은 차인지 확인하려고 번호판을 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줌을 당겼습니다. 흐릿하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숫자 몇 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에는 병원 분위기가 낮과 달랐습니다. 로비가 어두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이 한 명만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척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층에 내리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중 일부는 꺼져 있었고 켜진 등도 낮 동안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야간 담당 간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줄이며 302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완전히 닫으면 오히려 이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창가 쪽 구석에 섰습니다. 거기서는 문 쪽이 보이면서 복도에서는 저를 바로 보기 어려운 각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302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병인이었습니다. 낮에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낮에는 메모판을 들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빠르고 주위를 살피는 동작이 간병인이 아니라 뭔가를 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서 저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이 링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링거줄을 잠그는 클램프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링거백을 분리했습니다. 아직 반쯤 남아있는 링거백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링거백을 꺼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벨이 달랐습니다. 저는 너무 멀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병인은 능숙하게 새 링거백을 연결하고 클램프를 열고 줄기 흐르는 걸 확인했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꿨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침까지 문제 없어요. 또 뭔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보험금 처리 언제 되는 거예요? 벌써 몇 달째.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보험금.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간병인은 짧게 통화를 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간병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녹음을 시작해 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정지시켰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링거줄을 봤습니다. 방금 연결된 링거백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라벨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어두워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글씨는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봐봤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2번.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링거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혼자서 그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아까 봤던 검은 차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동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실루엣만 보였지만 분명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를 똑바로 보면서 제 차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문을 잠갔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발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와서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100m쯤 지났을 때 백미러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출발하는 차. 검은 차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부러 속도를 줄였습니다. 뒷차가 바짝 붙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미행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저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탔습니다. 검은 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도로에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검은 차가 지나쳤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번호판을 다시 찍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중으로. 그리고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봤습니다.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침까지 문제 없어요. 보험금 처리 언제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통화 상대가 있다는 것, 보험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버지는 왜 보험에 들어있는가, 수익자는 누구인가.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 확인해야 할 것들, 물어봐야 할 사람들. 새벽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초인종이 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각도 바뀌거나 아니면 이미 사라졌거나.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11을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울림은 없었습니다. 한동안 인터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텅 빈 복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보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였습니다. 직접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불을 켜고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을 뿐 계속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복도 소리, 바람 소리, 아래층 소리.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포기하면 끝납니다. 다시 연락을 끊고 살면 이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일에서 손을 떼면 검은 차도 사라지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병실에 혼자 누워 있을 겁니다. 밤마다 링거가 바뀌는 것을 들으면서,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저는 눈을 떴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링거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무작정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고 링거백 사진이 있었지만 그게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어디에 가져가야 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섣불리 병원에 들이밀었다가 오히려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움직이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의료법을 찾아봤습니다. 요양병원 관련 민원 절차, 보호자 권한, 의무 기록 열람 요청 방법. 몇 시간을 검색했습니다. 법 조항은 어렵고 복잡했지만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보호자는 의무 기록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투여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링거백을 몰래 교체하는 행위는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찍은 링거백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했지만 라벨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약품명을 검색했습니다.
진정제 계열이었습니다. 의식을 억제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 장기 투여 시 의식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의식을 억제한다. 아버지가 3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중에 법률 쪽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습니다.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양병원 관련 문제가 있는데 잠깐 얘기를 들어줄 수 있냐고.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내일 점심 어떠냐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조금 울 뻔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밤이 됐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어젯밤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패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지.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계획입니다. 밤 10시에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병원 주차장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에 세웠습니다. 혹시 검은 차가 또 주차장에 있다면 제 차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는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어두웠고 조용했고 야간 간호사 한 명이 스테이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302호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링거백을 확인했습니다. 라벨을 핸드폰 플래시로 살짝 비췄습니다. 어제 간병인이 달았던 것과 같은 링거백이었습니다. 아직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낮게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예요. 또 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2번.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구석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1시 7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302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2분쯤 지나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병인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문을 닫고 아버지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창가 쪽을 봤지만 어두워서인지 지나쳤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약병이 나왔습니다. 어제 본 것과 비슷하지만 달랐습니다. 라벨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주사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위가 조여드는 느낌이 났습니다. 주사기를 들고 약병에 꽂았습니다. 내용물을 천천히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링거줄에 연결된 포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요. 어두운 구석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굳었습니다. 주사기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쪽이 뭐 하는지 물어봐야죠. 저는 핸드폰을 들어 녹음 중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켰습니다. 그 주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간병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방받은 약이에요? 의사 지시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걸 계속 놓은 거예요? 그 말에 간병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간병인이 주사기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느린 동작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가방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뒷걸음질했습니다. 저한테 뭔가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2초가 걸렸습니다. 나왔다. 제가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보호자가 병실에 나타났다고.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간병인이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험금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어젯밤에도 들었어요. 다 녹음돼 있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간병인이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 들었으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집에 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괜히 깊이 알면. 한 박자 쉬었습니다. 사람 하나 더 쓰러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 하나 더.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하고 직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문손잡이를 잡으면서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형님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형님이 되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2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말이었습니다. 저를 알고 있다는 것, 남편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죽음이 그냥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침대 쪽으로 다가가서 난간을 잡았습니다. 서 있어야 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린 건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느꼈을 때였습니다. 제가 난간 옆에 손을 내려놓은 자리에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서 닿아 있었습니다. 약하게, 정말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 알 것 같아요. 아버지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 병실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혼자 버텨온 걸까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리는 것들을 다 들으면서. 조금만 더요.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할게요. 병원을 나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이번엔 검은 차가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알고 있었으니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걸 겁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보고가 올라간 상태였을 테니까. 차에 타서 문을 잠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2개였습니다. 어젯밤 것과 오늘 밤 것. 두 번째 파일에는 간병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더 쓰러집니다. 형님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저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제 다른 계정에 보냈습니다. 혹시 핸드폰이 없어지더라도 파일은 남도록. 출발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간병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연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움직이는 오래 계획된 구조. 그리고 아버지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깨어나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계속 억제되어야 하는 증거.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것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약물 교체 처방 없는 진정제 계열 투여, 최소 수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추정. 링거백 사진 2장, 녹음 파일 2개 확보. 간병인의 통화 상대 신원 불명, 보험금 수령과 연결. 남편의 사망 심장마비로 처리됐으나 간병인의 발언으로 의심 가능. 검은 차 번호판 2개 메모해둠. 주차장 감시 및 새벽 초인종. 적어놓고 보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누구인지, 수익자가 누구인지, 간병인의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이 연결고리의 끝에 누가 있는지. 내일 점심에 동창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기록, 심장마비, 그 진단을 내린 병원 담당 의사 처방 기록. 2년 전 일이었지만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보호자로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고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간병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던 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쉽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가슴 아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뜨거운 분노. 만약 사고가 아니었다면, 만약 누군가 계획한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저는 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진실을 알면서 홀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내일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대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간병인이 이미 보고를 했을 겁니다. 제가 나타났다는 것, 녹음을 했다는 것. 그쪽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저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동창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일 점심 말고 아침 일찍 볼 수 있어? 급해. 3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8시 가능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이건 간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구조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침 8시 동창 혜진이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이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법률 사무를 오래 다뤄왔고 무엇보다 저를 오래 알았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혜진이가 제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몇 일째 못 잔 거야? 사흘. 뭔 일이야 대체?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링거백 사진, 번호판 메모, 간병 일지에서 찍어온 방문 기록 사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혜진이는 말없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경찰 갔어? 아직. 왜? 혼자 가면 묻힐 것 같아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몰라서. 혜진이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사람 하나 더 쓰러집니다. 형님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재생이 끝나고 혜진이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거 협박이야. 명백한 협박. 알아. 그리고 이게 만약 사실이면 단순 간병 비리가 아니야. 보험 사기에 살인 교사까지 연결될 수 있어. 살인 교사. 그 단어를 누군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맴돌던 단어가 실제 언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사망 기록도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혜진이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것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간병인이 먼저 꺼냈어. 내가 물은 게 아니라. 혜진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바로 움직이자. 혜진이가 연결해준 변호사는 같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박지수. 의료 분쟁을 주로 다뤘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이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했고 변호사는 자료를 다 보고 나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확보한 게 녹음 파일 2개, 약품 사진, 방문 기록 사진, 번호판. 네. 링거백 실물은요? 못 가져왔어요. 가져가면 들킬 것 같아서. 아쉽지만 사진으로도 됩니다. 약품명이 어느 정도 식별되니까요. 문제는 이게 의사 처방 없이 투여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의무 기록하고 대조해야 해요.
의무 기록 열람 신청했는데 며칠 걸린다고 했어요. 신청한 날짜가요? 그저께요. 변호사가 메모를 잠깐 멈췄습니다. 병원 측에서 시간을 끌 수 있어요. 의무 기록에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지금 당장 내용 증명 보내는 게 낫겠어요. 열람 요청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법적 조치 들어가는 거고요.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환자 보호자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 담당 보호자가 누구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요. 제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혹시 다른 사람이 보호자 권한을 주장하거나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순간 보험사 관계자라는 방문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보험사 관계자가 2달에 한 번꼴로 병원에 왔던 기록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아버지 앞으로 들어진 보험이 무엇인지,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오후에 혼자 움직였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거래하던 은행에 갔습니다. 보호자 자격으로 아버지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처리에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을 조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호자 신분으로 계약 확인을 요청하자 직원이 잠깐 난색을 표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계약은 계약자 본인 또는 지정 대리인만 조회 가능해요. 제가 보호자인데요. 계약 내에 지정된 대리인이 따로 있어서요. 저는 멈췄습니다. 지정 대리인이요? 누구예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버지 보험인데 보호자인 저도 내용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직원이 불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른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면 정식 절차를 통해 주세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에 지정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험의 수익자이거나 관리자인 사람. 그 사람이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나타났던 보험사 관계자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박지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보험 계약에 제3자 대리인을 설정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수익자와 대리인이 동일 인물이거나 그 사람이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보험 사기 구성 요건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법원 통해서 금융거래 내역 열람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시간이 걸리지만 판사가 내용을 보고 심각성을 인정하면 빠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넣는 게 맞아요. 오늘 확보한 녹음, 사진, 방문 기록 다 포함해서 남편 사망 건도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포함시켜야죠. 간병인이 직접 언급한 이상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해요. 다만 그건 더 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고소장 초안 작성할게요. 내일 아침 같이 검토하고 바로 접수해요. 저녁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밤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 면회 시간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러 왔어요. 간병인이 비켜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협박도 낮에 짜증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켜서서 모니터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더 건조해 보였고 손이 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 만났어요. 고소장 쓰고 있어요. 법원에도 신청할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버텨요. 그때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던 채로 낮게. 소용없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뭐가요? 간병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젯밤 같은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지쳐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쪽 혼자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크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간병일인 줄 알았어요. 용돈이나 벌자고 들어온 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알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간병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설계사예요?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있어요? 그 말에 간병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둘 다예요? 간병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친척 중에 연락하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 형제나 아니면 먼 친척이라도. 간병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요? 2달에 한 번 병원에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친척. 간병인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직접 손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보험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죽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기간이든 조건이든.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약을 쓰면서, 의식을 억제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간병인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간병인이 멈췄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처음엔 몰랐다고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그거 진술하면 달라져요.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름은 강 씨예요. 아버지 조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강 씨. 아버지 조카. 저한텐 사촌이 되는 사람. 어릴 때 몇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흐릿한 사람. 아버지가 쓰러진 다음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사람. 그가 이 구조를 만든 사람이거나 혹은 그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금의 수익자. 지정 대리인.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조카 강 씨. 보험 지정 대리인일 가능성. 2달에 한 번 병원 방문 기록 있음. 간병인 진술 가능성 있음.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중요한 정보예요. 내일 고소장에 추가할게요. 간병인이 자발적 진술 의사 있으면 연락처 받아두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 302호 창문이 어디쯤인지 가늠해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나빴습니다. 약이 누적되고 있는 거라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고 의무 기록 내용 증명 결과를 기다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괜찮을까요? 저는 다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접수 데스크에 섰습니다. 302호 환자 보호자인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당 간호사 좀 바꿔주세요. 환자 상태 확인하고 싶어서요. 잠시 후 야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낮에 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낮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302호 보호자예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아버지한테 투여되는 약 처방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간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밤에 간병인이 링거를 교체하는 거 알고 계세요? 간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링거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처방된 약품이에요? 간호사가 사진을 보면서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르는 척하기엔 반응이 너무 솔직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어렵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약 원래 쓰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약 원래 쓰던 게 아니에요. 간호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말하지 못했을 뿐. 고맙습니다.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간호사의 그 한마디는 진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간 간호사 진술 가능성 있음. 원래 처방약이 아니라는 거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음.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알게 된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카 강 씨. 보험 지정 대리인. 2달에 한 번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 간병인은 그 사이에 끼어서 실무를 담당해온 사람. 야간 간호사는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 이 모든 구조의 한가운데 살아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이건 간병 문제가 아니다. 이건 처음부터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보험이라는 서류 안에,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 아버지는 혼자 그걸 알고 있었다. 3년 동안 혼자. 그래서 힘을 다해 쪽지를 남겼다. 내가 왔을 때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법원에 가처분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있고 간호사의 진술이 있고 간병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밤에는 아버지가 혼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조금만요, 아버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이제 오래 안 걸려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처음으로.